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남긴 유서엔 그룹핑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청탁이나 대가는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 대표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진보 정치의 아이콘과도 같았던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런 사망에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권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정의당은 여론몰이식으로 진행된 수사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드루킹 특검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청와대가 앞으로 개각에서 야권 인사도 장관으로 발탁하는 이른바 협치 개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입법 절차를 고려한 구상으로 개각의 대상과 폭은 야권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를 위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이 군검 합동 수사기구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기무사가 중심이 돼 국회와 언론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에 대해 수사기구는 내란 음모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경산의 기온이 39.9도까지 올라 올여름 최고 기온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기상청은 기록적인 폭염이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은 오늘 낮 기온 41.1도를 기록해서 일본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에 대해 내일 삼성전자와 피해자 측 시민단체 반올림이 합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2007년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를 연결합니다. 멀쩡한 도로가 텅 비어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대회 개막을 앞두고 만든 길을 폐막과 동시에 막아버린 건데요. 인근에는 대회 지원 차량 수백 대도 기약 없이 서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인이 발견된 곳은 어머니와 동생 가족이 사는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먼저 김민관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9시 38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현관 앞에서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재활을 하다가 이쪽으로 왔었어요. 여기 와서 뭐가 떨어져서 나서 간 거예요. 경찰과 구급대가 곧바로 출동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아파트에선 신분증이 든 지갑과 유서 등도 발견됐습니다. 노 대표는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뒤 어제 귀국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노 대표는 오전 9시 30분쯤 차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파트엔 어머니와 동생,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감식을 진행한 뒤 시신을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사망 경위에 의혹이 없고 유족들도 원치 않아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숨진 노회찬 원내대표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필준 기자, 오후 5시부터 일반 조문객들도 받고 있다고요? 노 대표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가장 먼저 이곳을 찾은 건 같은 당인 정의당 의원들이었습니다. 노 대표의 정치적 동지로 불리는 심상정 의원은 오후 1시 반쯤 굳은 표정으로 빈소를 찾아 울먹이는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어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윤소아, 추혜선, 김종대 의원 등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정식 조문은 오후 5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노 대표는 숨지기 전 미국을 방문했다 어제 귀국을 했는데요. 마지막 출장을 함께했던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조금 전인 6시쯤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이어서 바른미래당 의원 대부분이 빈소를 찾아 합동으로 조문했는데요.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노 대표는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서 기득권과 함께 싸운 진보 정치의 산 증인이었다. 이렇게 애도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도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예. 자, 장례는 다스장으로 치러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치러지게 됩니까?
네, 정의당은 노 대표의 장례를 앞으로 닷새 동안 정의당 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위원장은 이정미 당 대표가 맡고 각 시도당에는 분향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목요일에는 추모제가 열리고요. 금요일엔 발인을 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연결식을 한 뒤 경기도 남양주의 마성 모란 공원에서 안치하게 됩니다. 예, 김필준 기자였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숨지기 전에 유서 3통을 남겼습니다. 드루킹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정치자금을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에겐 미안하다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노회찬 대표의 유서는 모두 3통입니다. A4 용지에 자필로 썼고 가족과 정의당 앞으로 남겼습니다. 유서는 노 대표가 아파트에 벗어놓은 양복 상의에서 발견됐습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당 앞으로 남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노 대표는 유서에서 드루킹 측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지만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2016년 3월 2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 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또 노 대표는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다며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며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유가족에게 남긴 2통의 유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요청에 따른 겁니다. 여기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앞서 특검은 노 대표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드루킹의 최측근 변호사를 긴급 체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노 대표에 대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영장 기각 사유에서 정치자금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서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 전 원내대표로서는 이로 인한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노회찬 대표에 대한 특검의 조사는 지난 2016년 검찰 수사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드루킹 측이 노 대표에게 수천만 원의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했지만 명확한 물증이 없어 무혐의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드루킹 특검이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수사에 착수했고 자금이 전달됐다는 복수의 증언과 당시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위조된 정황도 파악했다고 합니다. 전달을 한 측의 진술과 그러한 자료는 확보를 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노 대표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도모 변호사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법원이 제시한 영장 기각 사유에서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보강 수사 등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노 대표가 숨진 직후 브리핑에서 그동안 구체적인 소환 조율 등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브리핑에선 소환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는 등 노 대표 조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 대표 사망에 대한 특검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특검 사무실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오늘 사건 소식을 접하고 특검이 바로 입장을 발표했죠. 네, 허익범 특검은 11시 반에 기자실을 찾아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노 대표의 행적에 평소 관심을 가져왔다면서 비보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의 명복을 가슴 깊이 빌고 또 유가족에게 저도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깊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 노 대표가 숨진 상황에서 관련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노 전 대표는 아직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또 입건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유서를 통해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는 했는데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노 대표 외에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러면? 네, 특검은 오늘 노 전 대표가 유명을 달리하면서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드루킹 측이 자금을 건넨 사실은 드러난 만큼 왜 어떤 목적으로 그랬는지 경공모 등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불법으로 자금을 건넨 사람 역시 정치자금법상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의혹이나 댓글 조작 수사에 대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특검이 혹시 언급한 게 있습니까? 네, 일단 특검 관계자는 수사가 초기와는 다르게 깊이 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검은 최근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에 활용한 킹크랩2라는 새로운 시스템의 존재를 밝혀내면서 추가로 1,100만 번을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또 김 지사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가을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참석자들의 행적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예.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별세 소식에 정의당은 하루 종일 침통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정의당은 드루킹 특검을 겨냥해서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노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른바 드루킹의 댓글 공작이라는 사건의 본질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비보를 접한 정의당 의원들은 급히 의원회관으로 모였습니다. 침통한 표정에 눈시울은 붉어졌고 기자들의 질문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변인은 울먹이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갑작스럽고 황망한 비모가 있었습니다. 고인과 관련된 억측과 무분별한 취재를 삼가해 줄 것을 언론인 여러분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당직자들도 먹먹한 표정을 지으며 할 말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최근 정의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10%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지율 기준으로 제1야당이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 중심에 노회찬 의원이 있었던 만큼 정의당이 받은 충격은 컸습니다. 당 차원에서 특검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표적 수사를 했습니다. 여론몰이식으로 진행된 수사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정의당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의당은 노 의원 빈소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이번 장례를 정의당장으로 5일 동안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시도당 사무실엔 분향소도 설치합니다. 정의당 홈페이지엔 고인을 추모하는 당원들의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은 이른바 진보 진영의 간판 스타로 불렸습니다. 지난 4월에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는 10년 안에 정의당 출신 대통령이 나올 것이란 희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개하지 않았던 인터뷰 영상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노 의원이 미처 전하지 못한 희망과 고뇌가 곳곳에서 묻어나기도 했습니다. 직접 인터뷰를 했던 정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 노회찬 의원은 2004년 민주노동당 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평생의 꿈은 진보 정당의 집권이었습니다. 아까 눌러주신 게 10년 이내에 정의당 출신 대통령이 나온다. 10년 이내는 돼야죠. 다음 선거나 그 다음 선거 뭐 이렇게. 그게 정당의 임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는 혹독했습니다. 특히 소수 정당 입장에선 부족한 정치 자금이 매번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4월 드루킹과의 연관설이 확산되던 당시 노 의원은 심리적인 고통을 우회적으로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또 여론을 잃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데 좀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이제 불편한 경우에는 좋아요를 누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좋아집니다. 노 의원은 선명한 진보 정치를 추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데스노트란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인사와 관련해서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뭐 정의당이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알아맞추는 어떤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국민들의 다수의 어떤 생각을 반영하는 데 저희들이 좀 충실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특유의 촌철살인 덕분에 대중 인기도 높았습니다. 약간의 평가를 담아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네, 표준은 아닌 분. 안철수 위원장. 예, 처음처럼. 처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노 의원이 생애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메시지는 KTX 승무원의 복직을 축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처 붙이지 못한 편지를 간직한 채 노 의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JTBC 정강현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에 가슴이 아프고 비통한 심정이라면서 한국의 진보 정치를 이끌면서 우리 정치 폭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고 애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직접 할 예정이었지만 노 의원 사망 사고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야당 인사를 장관으로 발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협치 내각을 실현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청와대는 협치의 폭에 따라서 개각 규모도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에도 문호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협치 차원에서 야당 인사를 내각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 입법이 필수적이라 야당과 협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도 입각의 기회를 주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 주변에서 각종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범개혁 입법연대가 거론되긴 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야당 인사를 내각에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의 참여 여부에 대해 많이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권이 내놓았던 대연정과 맥을 같이 하는 구상입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대연정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대연정이라는 큰 카드를 꺼냈다가 또 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던 그 경험을 저도 잘 가슴속에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장관 자리를 나눈다고 협치가 되는 게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따라서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의 소연정 모델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갑작스럽게 나온 협치 발언은 더 나아가서 야당과의 연정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야당 인사를 내각에 참여시키겠다고 한 배경이 뭔지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협치 내각, 이건 좀 갑작스러운 느낌은 있는데 이전에도 이런 발언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지난 1년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은 여러 차례 있지만 이렇게 오늘처럼 내각의 야당을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야당이 국정에 참여하는 건 협치의 최고 단계로 사실상 연정과 같은 개념인 건데요. 청와대와 여당은 그동안 연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청와대 회의에서 야권의 총리 추천제 주장에 대해서 정치 문화가 더 성숙해야지 지금 같은 국회 상황에서는 어렵다면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에 연정 가능성에 대해서 0%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다 부정적이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갑자기 오늘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은 뭡니까? 네, 일단 청와대는 입법 문제를 들었습니다. 집권 2년 차인 올해는 정책 성과를 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반기 정기 국회 때 각종 개혁 입법도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야권의 도움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라도 협치 내각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예, 사실 작년에도 여소야대였고 협치는 필요했는데 협치 내각이라는 구체적인 주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치 내각이 나온 이유를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 아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점도 고려가 됐다. 이런 설명을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 체제 아래에서는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김병준 위원장이 새로 온 만큼 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야당과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이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성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예. 당장 근데 한국당이
일구의 가치가 없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어떤 그 야당과의 협의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일단 김의겸 대변인은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 사실상 결정권은 야당에 있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야당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는 뜻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른바 정치적 돌파구 성격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과 사전 협의가 없이 이 제안을 할 경우에 한국당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야당들도 이 선뜻 받기는 어려울 거란 걸 미리 예상했지 않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야당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어떻게도 개선 조짐이 없는 대야 관계를 풀기 위한 이 대승적 결정이었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예,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군요. 정재윤 기자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민간검찰이 오늘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수사할 공동수사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합법적으로 계엄을 검토할 수 있는 합참의 정상적인 실무 편람도 공개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통상적인 업무라는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무사 문건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거나 언론사에 검열단을 보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무사 문건은 의도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무리하게 넣었다는 것이 됩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이런 기무사에 대해서 내란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군검 합동수사기구가 서울 동부지검에 꾸려집니다. 기존 군 특별수사단 30여 명에 검사와 수사관 등 약 20명이 새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수사의 핵심은 실행되지 않은 계획 수립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란 음모의 성립 여부는 헌정질서 유린의 목적이 얼마나 분명한지 또 실행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오늘 군은 합법적인 군의 통상적 계엄 검토인 계엄 실무 편람을 공개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기무사 작성 문건과 배치됐습니다. 합참의 문건에는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하지 않는다. 또 국회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계엄법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무사의 계엄 문건에는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계획과 여야 의원 분포까지 고려한 계엄령 해제 방해 계획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에서 일시적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할 목적이 아니라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당시 여당에 유리한 정국을 조성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방부가 공개한 편람에는 기무사에는 계엄령을 검토할 법적 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 전두환 씨의 보안사처럼 기무사가 지휘 계통을 초월해서 계엄 정국을 주도하려 했다는 주장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참 계엄 실무 편람엔 평시 계엄 업무 담당 조직이 국방부 기조실과 합참 계엄과로 나와 있습니다. 계엄 시행과 관련된 7개 계획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참이 담당합니다. 기무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검토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는 자체적으로 광화문과 여의도를 겨냥한 부대 배치 계획을 세우고 계엄사령관 명령으로 편성하는 보도 검열단도 미리 세부 편성안을 만들었습니다. 담당과에서 쓰게 돼 있는 포고문까지 일찌감치 써뒀습니다. 권한도 없이 계엄령을 검토하면서 계엄 정국을 주도하려 했던 겁니다. 이는 1980년 5월 상황과 비슷합니다. 당시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의 수장이던 전두환 씨는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계엄 확대를 주도했습니다.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앉히고 국회에 군을 투입해 무력화를 시도하고 집회에 기계화 사단과 특전사를 투입하려는 계획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민군 합동수사단이 꾸려지면서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돌이켜보면 진상규명은 이미 넉 달 전에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여기에는 한민구 전 장관 측의 의도된 주장과 언론의 역할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정치부의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기무사 문건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제출된 게 지난 3월 16일 맞죠? 예. 넉 달이 지나서야 수사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수령과 계엄령 시 광화문이나 여의도에 배치할 부대 등이 적힌 8쪽짜리의 문건, 그리고 계엄령에 반대할 경우 당시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는 방안이 담긴 세부 계획이죠. 67쪽짜리 문건 모두 지난 3월 16일에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도 송 장관은 진상규명 조치를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넉 달이 지난 이제서야 수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송 장관이 이 문서를 보고받았을 당시에 국방부는 촛불 집회 때 병력 동원 문제에 이 의혹을 감사하고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방부 감사관실은요, 지난 3월 8일부터 2주간 촛불 집회 당시 군의 병력 동원 의혹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은요, 병력 투입 관련 논의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나 진술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기무사는 조사 대상에 빠져 있었고요. 또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았던 한민구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없었습니다.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 기회를 그냥 넘긴 셈입니다. 예. 근데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민구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은 당시에 이미 이제 그 당시에 JTBC가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JTBC는 촛불 집회 당시 한민구 전 장관 지시로 국방부가 작성해 보고했던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란 문건을 지난 3월 20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문건의 끝맺음을 보면요. 위수령에 대비해 출동 부대 및 규모 등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거나 계엄령 선포 후 병력 출동이 타당하다고 돼 있습니다. 또 합참이 군 내부의 위수령 폐기 의견을 묵살하는 문건을 만들었고 이 역시도 한 전 장관에게 보고된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전 장관을 중심으로 있었던 일련의 수상한 흐름들을 이미 지난 3월에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근데 당시 진상규명은 물론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한민구 전 장관 측의 주장만 계속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당시 병력 동원 의혹에 더 집중이 됐더라면 또 한 전 장관의 조사 필요성이 더 강조가 됐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 전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JTBC가 국방부 문건을 보도하자 한 전 장관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철희 의원의 위수령 질의에 따라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 전 장관의 프레임은 도리어 이 문건을 보도한 JTBC를 공격하는 근거로 활용이 됐습니다. 당시 한 방송사의 기사 제목들인데요. 이런 제목들을 달고 촛불 집회 때 군의 자발적 위수령 검토는 앞뒤 자른 왜곡이라는 취지로 보도를 했고 문건에 문제가 있으면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했겠느냐 이런 논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질은 완전히 가려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철희 의원이 요청한 건 위수령 폐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병력 출동 관련 문건은 결이 달랐는데도 의원 질의라는 프레임이 병력 동원 의혹이란 더 중요한 본질, 중요한 사안을 가둬버린 셈이 된 겁니다. 결국 한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송영무 국방장관은 기무사 문건을 들고 있었으면서도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이 프레임은 이후에 정치권에까지 확산이 됐고요. 현재도 한 전 장관 측은 이 기무사 문건마저도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경북 경산의 최고 기온이 39.9도까지 올랐습니다. 올여름 최고 기온을 갈아치운 것이죠. 오늘은 1년 중에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대서였는데 이름값을 톡톡히 한 셈이 됐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는 밤에도 식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강릉은 아침 최저 기온이 이미 31도를 기록하면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에 1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강릉 경포 해변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조승현 기자, 뒤에는 경포 해변. 며칠 전에는 조승현 기자가 왜 저 대관령에서 점퍼를 입고 리포트를 했었는데, 그건 대관령이고, 이 강릉 경포대는 굉장히 밤에도 더운 것 같습니다. 도심보다는 좀 나은가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해수욕장 운영이 끝난 시간이라서 이 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발을 물에 담그는 정도 가능한데요. 제가 직접 신발을 벗고 들어와 봤습니다.
낮 동안에 데워진 바닷물이 미지근하게 느껴집니다. 예. 자, 물 밖에 백사장으로 가보면요. 이 더위를 식히러 나온 시민들이 곳곳에 자리를 펴고 앉아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워낙 뜨거워서 이 백사장이 썰렁했었는데요. 해가 지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예. 강릉은 아무튼 어제 오늘 굉장히 더웠습니다. 아침 기온이 이미 오늘 아침에 31도였다고 하니까 이거 뭐 완전한 기록이라면서요? 네, 강릉은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1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기상 용어는 아니지만 30도가 넘을 경우에 초열대야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초열대야는 딱 2번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8일과 오늘이었는데 2번 모두 강릉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도 29.2도로 초열대야에 근접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강릉 35.9도까지 올랐고 경북 경산은 39.9도로 올해 낮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예. 자, 더위하면 역시 데프리카, 대구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리포트를 보면 강프리카가 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더운 이유가 혹시 뭐 분석이 나왔습니까? 네, 다른 조건은 전국적으로 비슷한데 이 강릉은 더 더운 이유 2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선은 지형적인 조건인데요. 이미 뜨거워진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어오면서 한 차례 더 온도가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데워진 공기가 계곡 같은 지형을 따라서 분지 지형의 강릉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구름입니다. 낮에 구름이 끼면 이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지만 밤에 낀 구름은 지표면의 복사열이 대기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릉은 어제 낮엔 맑고 밤엔 구름이 잔뜩 끼면서 이 지표면 근처에 열이 그대로 갇혀있는 그런 효과를 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표면이 한껏 달궈져 있는 상태여서 초열대야가 더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경부선 천안 아산에서 오성역 구간에서 KTX 열차들이 시속 70km 이하로 속도를 줄여서 운행했습니다. 2004년에 KTX가 개통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고래일은 선로 온도가 55도에서 60도 사이면 운행 속도를 시속 230km로 60도에서 64도 사이면 70km로 제한하는데 오늘 해당 구간의 선로 온도가 61.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만약 선로 온도가 64도를 넘어서면 열차 운행 자체가 금지됩니다. 대체 이 더위가 얼마나 갈 것인가 아마 요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그 부분이겠죠. 지금으로선 태풍이 올라와서 기압 배치를 흐트러뜨리는 것이 유일한 변수가 될 텐데 고기압 등살에 밀려 일찌감치 방향을 트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중순까지 더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0호 태풍 암필은 내일 오전 소멸됩니다. 효자 태풍이 돼주길 기대했지만 결국 한반도엔 비 한 방울 뿌리지 못했고 습도만 잔뜩 올려 가습기 역할만 했습니다. 태풍은 당초 전망보다 한반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다소 위축됐기 때문인데 이미 힘이 빠진 태풍은 이마저 뚫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변수는 타이완 남쪽, 일본 동남쪽, 그리고 괌 부근에서 비슷한 시기 발생한 3개의 열대 저압부입니다. 태풍으로 발전할지, 태풍이 된다면 규모는 얼마나 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들 중에도 효자 태풍이 없어 지금 상태로 7월을 보낼 경우 무더위는 8월 중순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말부턴 데워진 바닷물로부터 에너지를 보충받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욱 강해져 스스로 한반도 상공에 열돔을 치는 시기입니다. 기록상으로도 이 시기엔 비도 거의 없고 태풍도 오지 않았습니다. 기상청도 어제 3개월 기상 전망을 통해 다음 달은 평년보다 더 덥고 강수량도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면서 인명피해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온열 질환으로 1,000명 넘게 응급실에 실려갔고 6월 23일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에 한 달 동안 10명이 숨졌습니다. 앞으로도 꽤 오래 더위가 지속된다는데 정부 대책은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배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90살 이모 씨가 자신의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낮 12시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평소 거동이 불편했지만 직접 사인은 열사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전기 간다고
오늘 낮 12시 30분께는 충북 괴산군의 담배밭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 4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올 들어 지난 토요일까지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지난달 23일 처음 나왔는데 한 달 새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도 몇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더위에 약한 고령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는 전국에 약 4만 5천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숨진 이 씨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담당 취약계층을 매일 방문하기로 했지만 사후 확인일 뿐 더위 대책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특보 때 5개 작업장에선 매시간 10분씩 쉬어야 한다고 지침을 줬지만 현장 점검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숨진 외국인 노동자도 새벽 6시부터 밭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일본에서는 오늘 122년 관측사상 최고 기온인 섭씨 41.1도가 기록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하루에 11명이 숨지는 등 2주 사이에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23명입니다. 서승욱 특파원입니다. 오늘 오후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의 기온이 41.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1896년 시작된 일본 관측 사상 최고 기온입니다. 도쿄도 오우메시도 40.8도를 기록했습니다. 도쿄도에서 40도 이상이 관측된 것 역시 통계가 시작된 뒤 처음입니다. 폭염이 2주 넘게 일본 열도를 데우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중에서도 가장 더웠습니다. ここまで暑くなかったイメージなんですけど、今年はすごい暑くて、なんか何やろ、ずっと室外機の前にいるような感じ。 지난 토요일 하루에만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11명에 달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20분 거리에 야외 학습을 다녀온 뒤 숨졌습니다. 일본 사회 전체가 폭염 피해를 줄이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도쿄를 중심으로 2천여 개 기업이 집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일하는 텔레워크 주간에 돌입했습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기간 출근 혼잡을 분산시키려 지난해엔 딱 하루 동안만 열린 행사입니다. 올해엔 주간 단위로 늘려 폭염 대책으로 효과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서승욱입니다. 한반도의 습기를 밀어넣은 태풍 암필과 손띠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폭염의 강도를 키웠고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폭우를 쏟아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는 29년 만에 태풍이 직접 상륙하면서 일대 39만 명이 대피했고 베트남에서는 30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한밤중에 이불과 베개만 챙겨든 주민들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지하주차장은 몰려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중심 풍속이 시간당 100km에 이르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10호 태풍, 암필을 피해 대피한 겁니다. 태풍의 길목인 상하이에서만 19만 명이 피신했고 인근 장쑤성과 저장성에서도 20만 명 가까이 대피소로 몸을 옮겼습니다. 상하이 푸둔과 홍차오 공항에서는 6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선박 4만 1000여 척도 발이 묶였습니다. 베트남에 상륙한 뒤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한 제9호 태풍 손띠는 지난 사흘 동안 464mm의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중북부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최소 32명이 숨졌고 17명이 실종됐습니다. 5천 채가 넘는 가옥과 건물이 부서지거나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중국해 북부해역에서 또 다른 열대성 저기압이 대만 남부와 중국을 향해 북동진하면서 비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마리논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5명의 해병대 장병들의 연결식이 오늘 거행됐습니다. 윤주열 기자입니다. 오늘도 아빠는 헬기 앞에서 엄지척을 하며 4살 아들에게 활짝 웃어줍니다. 너무 일찍 상주 완장을 찬 초등학생 아들은 화면에 나오는 아빠 얼굴을 볼 자신이 없습니다. 5 해병대원들을 떠나보내기 힘든 건 같은 날 같은 꿈을 시작한 동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히 쉬길 바랍니다. 사랑한다. 해병대의 날개가 되겠다며 해병대 항공대 창설 멤버가 된 5 장병은 늘 꿈꿔온 하늘에서 조국을 지키게 됐습니다.
순직 장병들은 국립대전현 충원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한 위령탑도 건립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깊은 애도를 전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다시 한번 순직 장병들을 추모했습니다. 하지만 연결식장을 찾은 김현종 청와대 국방개혁 비서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친서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측이 사고 이후 분향소에 한 번도 조문 인사를 보내지 않은 데 대해 유족 측이 항의해 연결식장에 입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나흘 앞두고 북한 매체들이 종전선언 문제를 수수방관하지 말라며 남측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와대는 종전선언 자체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며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오늘 남측을 향해 종전선언 문제를 결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썼습니다. 선전 매체 메아리도 미국이 비핵화 요구만 하며 종전선언 채택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건 남한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지난주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일원으로 북한에 다녀온 김한정 의원이 전한 북측의 입장도 비슷합니다. 이때껏 저는 민족의 이해관계를 더 중시해서 남북 간의 판문점 합의 정신에 입각한 합의가 합의 실천이 더 중요하지 않냐. 북측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이후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된 종전선언마저 미국이 해주지 않고 있다며 연일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남측의 중재 역할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JTBC에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라며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간 대화를 먼저 풀고 종전선언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남북 협력 사업에 있어서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과 유엔 안보리 측에 제안했습니다. 남북, 북미 간 대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대북 제재 자체를 완화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미국을 다녀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만나 대북 제재의 예외를 인정받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제재의 틀 안에서 규정과 절차에 맞춰 면제를 요청한 뒤 대북제재위원회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사례별로 대북제재를 풀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는 남북 군 통신선 복원을 위해 북한에 광 케이블과 연료를 줄 수 있도록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조만간 열릴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 사업 등에서 대북 제재를 예외적으로 풀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설득한다는 전략입니다. 남북 상시 대화 채널인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 등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사업에 필요한 대북 제재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다만 정부는 북한산 석탄 유입 문제로 불거진 대북 제재 완화 논란에 대해선 북한의 비핵화 전까진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소설가 최인훈 씨가 오늘 84살을 일기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넉 달 전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이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고인은 광장을 비롯해 회색인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등을 통해 분단의 현실을 문학으로 성찰했습니다. 장례는 문학인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어제 뉴스룸에서는 삼성전자와 반올림 측이 직업병 피해 보상에 대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내일 구체적인 중재 합의서를 공개하고 서명식을 열겠다면서 양측의 합의를 확정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2007년 백혈병으로 사망한 지 11년 만입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를 오랜만에 연결하겠습니다. 직업병 피해 보상 문제를 놓고 삼성전자와 반올림 사이를 중재해온 조정위원회가 낸 보도자료입니다.
양측이 조정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내일 합의에 대한 서명식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중재안에는 새로운 보상안 마련, 삼성전자 측의 사과와 반올림의 농성 해제,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건 지난 2007년 황유미 씨가 사망하면서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 시민단체 반올림이 산업재해 인정과 보상을 촉구했고 일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도 수년간 진행됐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에게 산재 입증 책임을 지우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도 나왔습니다. 양측은 내일 서명식 이후 최종 중재안을 10월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예, 11년 넘게 이어져 온 이 문제가 이번에는 정말로 풀리는 것인가? 2007년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 고 황유미 씨의 부친 되시는 황상기 씨를 연결하겠습니다. 잠깐이나마 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2014년 봄에 2차례 연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4년 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예. 반올림의 황상계입니다. 예. 오래간만에 이 JTBC 방송에 나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그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삼성의 백혈병 문제를 가지고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을 때도 황상기 씨께서 저에게 말과 행동이 달라서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해결이 되는 겁니까? 네, 2014년과 지금은 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저는 꼭 잘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2014년과 2015년 이 무렵은 그 박근혜 정부일 때인데요. 그때 삼성에서 그 최순실, 정유라 여기에다가 이 돈과 말을 사주고 삼성의 힘이 엄청나게 센 때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하고는 친하게 지내면서 삼성 그 직업병 문제에서는 잘 해결하겠다고 언론 플레이를 해댔습니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해댔고는 실제로다가는 이 반올림 그 피해자 이 몇 사람하고만 이 합의를 봐놓고 반올림하고는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로다가 남겨졌습니다. 예. 그러고는 삼성에서는 이 직업병 피해자들하고 모두 다 해결을 완전히 되었다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댔습니다. 예. 대략 그 당시 상황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으로 지금은 이제 들리는데 피해자 측 입장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조건은 충족돼야 한다 하는 조건이 있으셨습니까? 네, 저는 그 여태까지 삼성에다가 요구해온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조정위원장님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조정위원장님에게 그 말을 다 하면은 또 삼성에서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삼성도 그럼 조정위원장님한테 말을 하고 나면은 조정위원장님은 참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쪽 말 듣기도 그렇고 저쪽 말 듣기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 조정이 또 잘 안 돼서 시간이 상당히 또 지연될 것이 뻔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은 조정위원장님이 반올림 피해자 일도 잘 알고 있고 삼성 일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슬기로운 조정안을 잘 만들어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조정안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은 지금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말은 지금 이 방송에서 말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말씀이시니까 제가 더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 삼성 측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것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 뇌물재판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물론 있는데 실제로 재판이 사태 해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그 삼성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재용 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 생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삼성 이재용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뇌물죄로다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올림 직업병 문제 해결하는 것은 뇌물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직업병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이 삼성이
예, 그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은 할 수 있는데 재판하고는 직업병 문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속초에 계신데 고 황유미 씨 부친 되시는 황상기 씨 잠깐 말씀 들었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울 여의도와 용산을 신도시급으로 개발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얼마 전 내놓은 구상입니다. 특히 여의도는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처럼 바꾸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이후에 모처럼 안정돼 가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 방안이 최대 이슈였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개발 계획을 발표해서 혹시 버블만 남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좀 되는데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께서 발표하실 수는 있겠으나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진행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원칙론을 꺼내든 건 모처럼 안정돼 가던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는 조짐이 나타나섭니다. 여의도와 용산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동산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게 부동산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박 시장의 구상이 알려진 뒤 지난주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와 용산구의 집값은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현장에선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올리는 집주인이 늘었습니다. 기대감은 좀 크시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안 팔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미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재건축 규제를 감안할 때 실제 개발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습니다. 근거 없는 기대라면서 이걸 누가 다 책임지는 건지 제 생각에는 거의 확률이 80%는 힘들 거라고 봐요.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달 여의도 용산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예,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사 관련 문건, 저희들이 관련 소식은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는 조금 전에 국회에서 이 문건 전체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파일로 한 장 한 장 받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받아서 정리하는 대로 2부에서 자세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택 인근의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에 난데없이 80kg짜리 바퀴가 날아들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부인이 숨지고 남편과 딸들이 다쳤습니다.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에서 떨어져 나온 바퀴였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SUV 차량의 지붕 쪽이 무너져 내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앞좌석 유리창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갑자기 날아든 80kg짜리 바퀴가 일가족이 탄 차량의 조수석과 윗부분을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 안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운전을 하던 남편 이모 씨, 뒷좌석에 탔던 이 씨의 딸들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바퀴가 차로 반대편을 달리던 25톤짜리 트레일러에서 튕겨져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무거운 화물을 지탱하기 위해 바퀴를 여러 개 달아놨는데 이 중 하나가 달리다가 빠져서 날아온 걸로 추정됩니다. 바퀴 하나는 지름만 약 1m에 달하고 무게는 80kg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나사가 풀렸든지 헐거웠거나 그러면 빠질 수도 있겠죠. 자기도 빠진 걸 모르고 생각했고요. 경찰은 트레일러 기사 53살 이모 씨를 입건해 바퀴가 빠져나온 경위와 정비 불량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오늘 새벽 BMW 520D 승용차에서 원인 모를 불이 또 났습니다. 이 같은 화재 사고는 올해 국토부가 확인한 것만 17건입니다. 소비자들은 불안해하는데 리콜 세부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져 있는 BMW 520D 승용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차 앞부분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사고차 운전자는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합니다. 악셀에다가 안 밟혀졌고요. 스물스물 하다가 제가 차에서 내리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불이 확 붙더라고요. 바로. 공황장애가 올 지경이니까요. 불과 나흘 전에도 경기도 성남에서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올해 들어 국토부가 확인한 520D 화재 사고만 17건입니다.
520D는 2년 전에도 연료 펌프 결함 때문에 불이 날 위험이 있다고 리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남 사고가 난 다음 날 BMW 코리아는 자발적 리콜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리콜을 할 건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조만간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 저희도 이제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리콜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차별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의 외모를 비하했다는 증언도 더해졌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층층마다 대자보와 쪽지가 나붙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들의 성희롱을 폭로한 겁니다. 지목된 교사는 6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입술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특정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줬다는 글입니다. 여자는 아이 낳는 기계다. 어머니들은 사가서 화장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1학년 들어올 때부터 그런 소리가 나왔어요. 언니들이 막 입쌤은 조심해라고 해주려고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게시됐습니다. 일부 교사는 부풀려진 얘기라고 반박합니다. 피해자는 나야. 보지 마. 비웃지 마. 당연히 오해하지 마. 작정해가지고. 부산교육청은 장학사 9명을 이 학교에 보내 전교생 58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피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방학 중이지만 학생들을 등교시킨 겁니다. 최근 석 달간 부산에선 3곳에서 이 같은 폭로가 잇따랐습니다. 부산교육청은 가해 교사는 직무에서 제외시키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미국의 대외 제재 정책을 총괄하는 재무장관이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조작된 건지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보복전에 이어 미중 간 환율 전쟁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미중 싸움으로 가장 피해를 볼 나라에 한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통화를 조작해왔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발행할 환율 보고서에 환율 조작국 여부가 검토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유럽연합이 통화 가치를 조작하고 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달러 강세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실제 중국은 20일 위안화의 달러당 기준 환율을 전날보다 0.90% 높인 6.767일 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6.7 위안을 넘은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위안화 환율의 상승은 중국의 수출 여건을 좋게 하고 반대로 미국의 경상수지는 악화시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리고 있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대 피해자는 중간에 낀 소규모 개방 경제 나라들이 될 것이라며 대만과 헝가리 등에 이어 한국을 포함했습니다. 원자재 수입 비용 상승과 수출 감소로 이어질 거라는 진단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정부가 신용카드 의무 수납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료수 한 캔이나 담배 한 갑처럼 소액일 경우 가맹점이 카드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불편할 수가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서울 신촌의 한 편의점입니다. 카운터 앞에 서자 자연스럽게 카드를 꺼내듭니다. 음료수 한 개도 카드로 결제합니다. 카드 수수료는 그대로 나가다 보니 판매자들은 남는 게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팔 때 편의점 점주의 몫은 200원가량입니다. 카드사 수수료는 그 절반 이상인 112원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봉사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담배 한 갑 카드 긁으면 세금 내고 이러면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최근 정부는 소액 결제에 한해 이 의무 수납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에서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소비자들은 불편할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돈 뽑으려고 ATM 기계까지 찾아가지고 그 소량 돈 뽑으려면 또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금융연구원은 27일 의무수납제도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겠다며 자영업 정책을 담당할 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졌지만 중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오히려 임금 노동자보다 못하다며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서 밀수와 관세 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산 개인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 등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남성이 갑자기 응급처치를 하던 여성 구급대원의 가슴을 발로 걷어찹니다. 지난 21일 밤 10시쯤 제주시 용담동 해안도로에서 경차에 부딪혀 치료를 받던 63살 양모 씨가 구급대원의 발로 차 가슴과 허리 등을 다치게 했습니다. 지난 18일에도 한 구급대원이 구급차 안에서 5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올 들어 제주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5건에 달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한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토론토 당국은 용의자가 현지 시간 22일 밤 10시쯤 사람들로 붐비는 그릭타운 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권총을 발사하다 경찰에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는 조사 중입니다. 1년 가까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로또 당첨금 19억여 원이 한 달 뒤면 지급 기한이 지나서 복권 기금으로 쓰입니다. 지난해 8월 26일에 추첨한 769회차 로또인데 1등 당첨자는 전북 익산에서 로또를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주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한 팀을 이루었던 북한 탁구팀이 오늘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엔 아시안게임에서 함께 뛸 또 다른 북한 선수들이 남쪽으로 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힘찬 북소리와 함께 출발하는 보트. 구력에 맞춰 용머리가 빠르게 물살을 헤칩니다. 다음 달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단일팀을 이루는 카누 드래곤 보트는 남북 선수 6명씩 12명이 한 배에 탑니다. 총 5종목에 출전하는데 특히 남자 1000m에선 메달에 도전합니다. 대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합동훈련이 시급하지만 북한 선수들의 합류가 늦어지면서 일단 남쪽 선수들이 먼저 노를 잡았습니다. 북한 선수도 같이 이제 평소에도 얘기 많이 하고 같이 이제 파이팅하면서 훈련하고 싶습니다. 일찌감치 단일팀을 추진한 카누 드래곤 보트는 대표팀의 절반만 남쪽에서 선발했기에 팀 구성에 별다른 진통도 없었습니다. 걱정보다 기대가 앞서는 이유입니다. 얘기도 해보고 싶고 같이 배도 타보고 싶고 북한 선수들도 제가 맛있는 치킨으로 먹을 거로 친해지고 싶습니다. 탁구는 남북이 손잡고 27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북한 탁구팀은 돌아갔지만 단일팀은 이어집니다. 남북은 오는 11월 스웨덴과 오스트리아에서 다시 한 팀을 이룹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한 지 5달 됐습니다. 올림픽 개최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 뒤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도로가 그대로 방치돼 있고 주요 경기장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강릉역과 맞닿은 공터에 차량 수백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검정 SUV와 회색 승합차가 대부분입니다. 입구에는 일반 차량은 진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만 걸려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이 넓은 주차장에는 같은 회사 차로 보이는 승용차와 승합차 수백 대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곳 주민들조차 저 차들의 정체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내려가서 이 차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오랫동안 세워져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올림픽 폐막 직후부터 계속 서 있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 상태로 올림픽 끝나고 여태까지 그대로 있어요. 무슨 다른 문제가 있나? 처리 안 해도 되는 건가? 가까이에서 확인해보니 창문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대회 개막에 앞서 국내 자동차 업체가 후원했던 차들입니다. 주로 선수단 이동과 의전에 활용됐는데 폐막 이후 한 중고차 판매업체가 차량을 인수해 인터넷에서 판매 중입니다. 해당 부지는 올림픽 기간 이후 개발될 계획이었지만 차량 판매가 늦어지면서 중고차 업체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마 타당성 조사가 올해 12월 이전에 나올 것 같은데 원래 올림픽 끝나고 다 팔릴 걸로 예상을 했던가 봐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무런 안내 없이 넉 달 넘게 폐쇄된 도로도 있습니다. 대회 기간 사용된 셔틀버스 전용차로입니다. 조직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만들어 한시적으로 쓰다가 폐막과 동시에 막아놨습니다. 셔틀버스 전용 도로의 입구 쪽입니다. 이렇게 아래를 보면요, 별다른 설명 없이 위험하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시만 있습니다. 이렇게 막아놓은 시간이 길어지면서 도로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운전자들은 멀쩡한 도로를 놔두고 좁은 길을 지나가거나 잘못 진입해 위험하게 빠져나오기 일쑤입니다. 여기 원래 길인지 알고 계셨어요? 아니 모르고 왔어요. 아니 나부터 일이 나가면 됐어요. 강릉시는 최근에서야 조직위로부터 도로를 이관받았으며 관계기관과 도로 확장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획 결정이 안 됐으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설계도 안 됐는데 우리는 설계하고 이래 보면 시간이 1년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강릉 시내공원에 3월부터 방치돼 있던 2층짜리 컨테이너도 이달 들어서야 철거됐습니다. 주한 페루대사관과 페루관광청이 홍보관으로 사용하던 시설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민원이 이어진 겁니다. 화분 몇 개 있고 이거 아무것도 없고 보기 좀 흉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걸 철거했으면 하는 얘기는 많이 있어요. 강원도 의회에 따르면 올림픽 주요 경기가 열렸던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과 강릉 하키센터 등은 아직까지도 사후관리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 위탁 비용으로 내년 수십억 원의 세금이 쓰여질 예정입니다. 조직위원회와 기업, 기관들은 올림픽 개막에 앞서 각종 지원을 쏟아냈는데요. 그중 일부는 부실한 계획과 관리에 지역의 애물단지로 변했습니다.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렉서스, 경계를 넘어 상상합니다. 감각적인 드라이빙 퍼포먼스, 하이브리드, 그 무한한 가능성. The power of H. Premium Hybrid. Lexus. 이 시간은 원래 앵커 브리핑을 방송을 해드려야 됩니다만은 오늘은 앵커 브리핑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앵커 브리핑으로 쓸 시간에 차라리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마지막 인터뷰를 보내드리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지난 4월에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그러나 나름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고민이 묻어났던 그런 인터뷰이기도 한데 일부에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보내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정강현 기자가 노회찬 전 원내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은 2004년 민주노동당 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평생의 꿈은 진보 정당의 집권이었습니다. 아까 눌러주신 게 10년 이내에 정의당 출신 대통령이 나온다. 10년 이내는 돼야죠. 다음 선거나 그 다음 선거 뭐 이렇게. 그게 정당의 임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는 혹독했습니다. 특히 소수 정당 입장에선 부족한 정치 자금이 매번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4월 드루킹과의 연관설이 확산되던 당시 노 의원은 심리적인 고통을 우회적으로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또 여론을 잃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데
좀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이제 불편한 경우에는 좋아요를 누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좋아집니다. 노 의원은 선명한 진보 정치를 추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데스노트란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인사와 관련해서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뭐 정의당이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알아맞추는 어떤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국민들의 다수의 어떤 생각을 반영하는 데 저희들이 좀 충실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특유의 촌철살인 덕분에 대중 인기도 높았습니다. 약간의 평가를 담아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네, 표준은 아닌 분. 안철수 위원장. 예, 처음처럼. 처음으로 돌아가시길. 노 의원이 생애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메시지는 KTX 승무원의 복직을 축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처 붙이지 못한 편지를 간직한 채 노 의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JTBC 정강현입니다. 예, 고 노회찬 의원의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차려져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조문을 했고 퇴근한 직장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빈소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김필준 기자, 조문객을 받기 시작한 지 4시간쯤 지났다고 들었습니다. 시민들 발길이 많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빈소에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아 유족들과 함께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을 지나면서 조문하러 온 일반 시민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 30대 남성은 업무가 끝나자마자 달려왔다고 했고 딸아이와 함께 검은 옷을 맞춰 입고 온 40대 주부도 있었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정치적 동지인 심상정 의원은 빈소가 차려지기 전인 오후 1시 30분쯤부터 이곳에 와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 자, 노 전 대표가 유서를 남겼는데 일부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드루킹 특검 수사와 관련한 내용이죠, 물론. 네, 노 대표는 오늘 오전 9시 38분쯤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곧바로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아파트에선 유서도 발견됐는데 정의당 앞으로 남긴 유서에선 드루킹 측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받았지만 청탁과 대가는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당시 받은 돈은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받은 자발적인 모금이었다며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받아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습니다. 예. 결국 그것이 이제 화근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군요. 자, 앞으로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될 것으로 특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람이 숨졌을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수사는 멈추게 됩니다. 노 대표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드루킹 측이 자금을 건넨 사실은 드러난 만큼 어떤 목적으로 그랬는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한 의혹 그리고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 역시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예, 신촌 세브란스 병원 빈소 앞에서 김필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조금 아까 예고해드리기를 국회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세부 계획 문건이 모두 공개가 됐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파일을 계속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내용을 2부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린다고 예고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지금 보도국에서 그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모든 걸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라도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엄령을 전제로 한 포고문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무사의 계엄령 세부 계획 문건은 모두 67페이지입니다. 그중에는요. 계엄령 포고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계엄령 포고문은 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머리를 보면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계엄 임무수행군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통행금지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전날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통행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이 통행이 금지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도로 통제 내용도 있는데요.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도로는 차량 운행을 금지하되 허가된 도로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언론, 인터넷, 통신, 출판, 보도는 검열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대학 이상의 학원은 휴교 또는 휴업 지정 후 24시간 이내에 휴교 또는 휴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11개 항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끝부분을 보면요. 포고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명의는 계엄사령관 육군 대장이라고 돼 있고요. 이름만 비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대략 하나, 둘, 셋, 5가지, 6가지 정도의 주요 내용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단어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67쪽이라고 했는데 다 받았습니까? 지금 다 봤는데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주요 내용들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중요한 사안은 추후에 다시 확인한 다음에 보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청와대가 공개할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 계엄령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체포였습니다. 예. 그 내용도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소제목이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의결 정족수 충족이 되면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국회의원 총 299명 중에서 진보 성향 의원 160여 명, 보수 성향 의원 130여 명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성향까지 분석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을 보면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 해제권에 대해 직권 상정을 원천 차단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중요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바로 사법처리 부분이었는데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계엄사령부의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에 구속수사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또 한 가지는 합수단이 불법 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한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이런 방안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예. 당시 국회의원들의 분포상 이게 총선 전이었으니까요. 진보를 160여 명, 보수를 130여 명으로 잡은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 근거 같은 것도 적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진보 성향 160여 명, 보수 성향 130여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문건 제가 본 문건이 아까 말씀드린 소제목 말씀드린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이라는 문건인데 예. 여기에는 성향 분석의 이유, 근거들은 나와 있지 않은데 다른 문건들이 혹시 나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피 보면 어떤 그 당시 기무사의 편의대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른바 체포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로 분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건 뭐 아무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언론 통제 방안은 이게 검열 시간이 나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언론 통제 같은 경우에도요. 보도 검열 요령 이런 문건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역시 공고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검열을 하겠다는 공고를 한다는 건데요. 내용을 보면 검열 시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간신문의 경우에는 매일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석간신문은 매일 새벽 5시부터 정오까지, 방송과 통신은 수시로, 또 주간지, 월간지까지 되어 있는데요. 주간지, 월간지 같은 경우는 매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검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검열 장소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중앙언론매체는 한국언론회관에서 하고 지방언론매체는 각 특별시 또는 광역시 또 도청 공보실에서 검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열을 위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신문은 인쇄물 2부를 제출하고 방송이나 통신은 원고를 1부를 제출하고 기타 간행물은 변본 2부 또 영상매체, 공연물은 제작품 혹은 희곡 1부를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 밑에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렇게 되어 있고 이름만 비어져 있습니다. 예. 언론 검열에 대한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은 지난 80년대 초에 전두환 계엄사령부 시절에 그때 했던 것을 그대로 원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조금 변형을 해서 또 적용을 하는 것인지 그건 좀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그 과거의 어떤 사례를 그대로
준거로 해가지고 만들었을 가능성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앞선 포고문회 같은 경우에도요. 이번 이 날짜는 2017년 연도로 되어 있지만 이미 앞선 계엄령 포고문들이 이 문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고문들을 참고를 해서 이번에 계엄령 포고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 이걸 봤을 때는 보도 검열 이 방법 역시 이 과거의 계엄령 때의 사례를 참고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탈원전을 한다면서 수요 예측을 줄였다가 폭염에 전국 전력 수급 비상이 걸릴 것 같으니 허둥지둥 원전을 다시 돌려 이제 와서 탈원전 하겠다고 세워놓은 원전 2기를 재가동하겠다고 하는데 네, 폭염으로 전기 사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공급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탈원전 정책으로 세워놓은 원전을 폭염 때문에 재가동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전력 공급은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폭염 때문에 원전을 재가동했다는 말은 사실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오대영 기자,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더우니까 전력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7월 들어서 최대 전력 수요가 오늘까지 벌써 5번째 경신됐습니다. 지난 16일 8,630만 킬로와트를 기록했고 18일 8,671만, 19일 8,759만으로 기록이 다시 깨졌습니다. 그리고 20일 8,808만, 오늘 9,070만 킬로와트로 더 올랐습니다. 예비율은 11에서 12% 선을 유지했는데 오늘은 8.4%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의 예비율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10%가 넘으면 안정적이라고 말합니다. 네. 갑자기 발전기 한 기가 멈춰서더라도 전력 공급이 차질이 없다라는 건데요. 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오늘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지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자력에 의한 전력 생산이 점점 줄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탈원전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2038년까지 장기적으로 네.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사용 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멈추게 하거나 폐쇄시킨 시설은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원전이 24기인데 2022년까지 4기가 늘어서 28기가 됩니다. 원전으로 공급하는 전력량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 뒤에 2031년까지 18기로 점차 줄고 2038년 14기가 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더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장들을 좀 볼까요? 탈원전으로 세워놓은 원전을 재가동시켰다라는 주장은 맞는 겁니까? 재가동을 어떤 의미로 썼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네. 마치 탈원전 정책으로 폐쇄를 했거나 아니면 멈추게 했는데 폭염 때문에 이걸 다시 가동한 것처럼 들리면 네. 들리게 되죠. 이런 의미로 주장을 했다면 사실이 아닙니다. 반면에 업계에선 다른 의미의 재가동을 씁니다. 원전은 최소 20개월 내에 한 번씩 예방 정비를 해야 합니다. 정비를 마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뒤에 가동을 합니다. 최근 한울 4호기가 이 절차를 마치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의미라면 재가동이 된 것이 맞습니다. 8월 중순에 예정돼 있던 한빛 1호기와 한울 1호기는 정비를 이렇게 미뤘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의미가 뭐가 됐든지 간에 폭염 때문에 원전 사용 계획을 바꿨냐 아니냐 이걸 좀 봐야 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요? 폭염 때문에 일정을 미루거나 바꾼 것은 아닙니다. 네. 정비 계획이 변경된 건 네. 이미 4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당시 하계 수급 계획을 미리 짜서 이처럼 짧게는 5일, 길게는 14일 뒤로 미루기도 했습니다. 또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에 정비 일정을 잡지 않거나 잡았더라도 미루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심했던 2016년에 정비 계획을 미루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예비율이 7.1%까지 떨어졌던 일도 있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예, 첫 키워드는 그리고 아무 말도로 잡았습니다. 예, 고 노회찬 의원 얘기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은 노동운동으로 정치를 시작했지만 진보 정치를 국민과 더 가깝게 만들었는데요. 그 주요한 요소가 바로 촌철살인과 유머가 있는 해악이 있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예. 가장 유명했던 발언은 바로 불판 발언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2004년에 정치판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커매진다. 이제 판을 갈 때가 왔다라는 표현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곤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민주노동당이었고 국회 처음으로 많이 진출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진보 정치가 더 이제 정치의 판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쩌면 저 말 한마디 때문에 민주노동당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냈던 예.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일부에서 반발을 하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네 파출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우범자들이 싫어하는 것과 똑같다.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F킬라를 안 사냐 해서 반발의 주장에 대해서 일축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아무튼 저뿐만이 아니라 뭐 수없이 많은 어록을 남기기도 했는데 예. 기억나는 것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예, 노회찬 의원을 빛냈던 것은 그의 말들이었는데요. 오늘 국회는 조용했었습니다. 울먹거림과 애도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예. 오늘 예정됐던 원내대표 회동도 취소됐고요.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셜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역시 취소를 했습니다. 국회를 방문하려 했던 지방자치단체도 방문을 취소했고 국회 정론관, 보통 기자회견을 하는 국회 정론관도 평소보다 많이 조용했었습니다. 예, 뭐 아무튼 이제 더 이상의 촌철살인은 듣기가 어렵게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여전한 특수활동으로 잡았습니다. 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뭐 여전히 국회의원들이 지키려고 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CBS 노컷 뉴스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대상 18명에게 특활비 존폐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16명이 대답했는데 그중 8명이 상임위원장들이 폐지는 안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5명은 답변을 유보했고요. 이 특활비를 받아서 기부해야 된다는 답변은 1명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상임위원장들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예. 자, 그럼 뭐 그냥 가는 건가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로는 그 움직임은 계속 있을 것인데 여야에서 방침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상임위원장들이 특히 이렇게 반대하는 거는 특활비가 보통 매달 원내대표에게 수천만 원씩 가고 국회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600만 원씩이 갑니다. 물론 법사위 상임위원장에게는 좀 더 가는데요. 예. 그 상임위원장은 이 돈을 뭐 행정실 운영비로도 쓰고 경력금도 주고 회식비로도 쓴다. 이 돈은 필요한 돈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만약 행정실 운영비로 쓴다면 당연히 행정실 운영비를 늘려야 되고 회식비가 필요하다면 회식비를 늘려야 되지 특수활동비를 계속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렇죠. 그런 문화부터 바꿔야 되겠죠, 사실은. 예. 자, 오늘은 제가 비하인드 뉴스 팬 여러분들로부터 좀 야단을 맞더라도 2개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밤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고 내일도 전국이 무더울 거란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the sun is surely sinking down, but the moon is slowly rising. So this whole world must still be spinning around, and I still